생명과학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 대비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생물의 특성 제일 첫 번째 내용이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이야.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신경 써서 외울 것들만 좀 외워주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체유지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체유지 현상이라는 건 그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체유지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뒷부분에 종족 유지 현상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종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생명체라는 것들은 바로 이 세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 그래서 그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도 있고,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사람처럼 아주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어. 그거는 다세포 생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체라면은 바로 이 물질 대사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그 물질 대사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화학 반응, 다른 말로 이 물질 대사에는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은 같을 동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합성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이화작용이라는 건 반대가 되겠지. 다를 이자야. 다를 이. 다른 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였던 애가 다른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반드시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동화작용은 이렇게 간단한 물질 혹은 저분자 물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좀 더 복잡하면서 고분자 물질이 되어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럼 이화작용은 그거랑은 반대가 되겠지. 분해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른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이거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생명체의 그 체내의 온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안 되지. 사람 같은 경우는 36.5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런 데서도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효소, 다른 말로 생체 촉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효소라는 게 관여해서 우리 몸 안에서도 반응을 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좀 더 간단하게 그래프 같은 걸 통해서 알아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그만큼 상승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혹은 과학에서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반응을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바로 흡열 반응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이 있는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하겠지. 그래서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간단한 분자가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에서 생성물질이 될 때 그만큼의 에너지 차이값을 방출하게 되는 게 바로 이화작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발열 반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낮아지고 그 낮아진 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광합성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바로 이 세포호흡이라는 게 있지. 세포호흡을 할 때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갖다가 산소랑 같이 분해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화작용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계속 생명체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렇게 나와 있지. 우리 아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밟았다라는 거는 어떤
자극을 지렁이한테 가했다는 얘기고, 그럼 지렁이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꿈틀거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생명체라는 것들, 내가 어떤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뒤를 돌아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이라는 말은 항상, 늘, always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몸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돼. 어떤 것들이 있어? 체온 같은 거. 우리 몸의 온도 거의 한 36.5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삼투압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 체내 농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또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상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그건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발생과 생장. 발생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내가 발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생겨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생이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게 뭔가가 생겨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성생식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정자랑 난자랑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수정란이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그 수정란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세포수 증가하겠지. 그러면서 바로 뭘 만드냐면 바로 기관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장이라는 거는 몸집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근데 그냥 주변으로부터 뭔가를 얻어가지고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몸의 크기가 커지는 거. 이걸 우리는 생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개구리를 보게 되면 수정란에서부터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깁니다. 뭐 우리 아는 것처럼 앞다리도 생기고 뒷다리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몸의 형태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어. 이런 거 우리 변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태 과정도 바로 발생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개구리가 크기가 커져서 성체의 개구리가 되는 과정, 이거는 우리가 생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드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랬던 고드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드름의 크기가 커질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생장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세포가 분열하는 게 아니지, 물이 계속 달라붙으면서 계속 얼음이 돼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장이라는 표현 말고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개체 유지 현상이라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종족 유지 현상이야. 그거는 생명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종 전체의 어떤 유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는 거는 자손을 만드는 행위를 생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생식의 종류는 따지고 본다면 무성생식도 있고, 또 뭐 있니? 유성생식도 존재하지. 무성생식이라는 거는 성이 없는 번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분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출합법 뭐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 포자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암수 구별이 없이 번식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 그걸 우리는 무성생식이다, 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성생식은 당연히 암수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이 암컷과 수컷에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생식 세포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번식하는 방법,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유성생식을 하는 거지. 이런 방식을 우리는 유성생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손을 만드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손을 만들 때 뭐가 있냐면, 자손들이 전부 다 부모의 그 형질을 조금씩 닮아간단 말이야. 그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형질을 자손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 바로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전. 우리 생명과학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어찌됐건 생명체라면 바로 이런 유전이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입니다. 생물의 몸의 구조, 형태, 기능, 습성 이런 것들이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하는 현상들, 이걸 우리는 적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되지. 북극여우에 비해서 사막여우의 크기는 그만큼 크기가 작은데 그거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이 적응 과정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그 집단 자체의 유전자 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전자 구성이 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진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요즘 한 1년,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많이 했었는데 바로 이 코로나 같은 병원체, 바로 이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은 특이한 무언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살아가는 병원체가 되겠고 세균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켜도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해버려. 세균은 걸러지는데 이 바이러스는 세균 여과기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지. 바로 유전물질인 핵산하고 단백질 껍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억해 놓으면 돼. 이 핵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바로 DNA나 RNA 같은 경우를 핵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이 RNA나 DNA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그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생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비생물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아이입니다. 자, 그럼 그걸 구분해서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생물적 특성은 좀 전에 얘기했던 생명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핵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 증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돌연변이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생물적인 특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라는 거는 특별한 구조들이 필요합니다. 세포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핵도 있어야 되고 핵이 없다면 그 유전 물질이 일단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도 있어야 되고 또 세포 안에 효소들도 존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공기 중이나 이런 그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또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어떤 세포 소기관들이 없어. 또 효소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물질 대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단백질 껍질 안에 DNA가 지금 들어있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뭐 대장균 같은 세균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몸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자기의 핵산만을 이렇게 지금 그 대장균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DNA를 복제도 하고 또 새로운 단백질 껍질을 만들고 조립을 합니다. 여기는 이 그림처럼. 그래서 아주 많은 걸 만들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원래 있던 이 숙주세포를 뚫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게 돼서 결국 방출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생물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좀 희한한 아이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숙주세포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최초의 생명체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왜? 숙주세포가 없으니까 최초의 생명체라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의 특성, 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물질 대사를 하고 또 항상성을 하고 또 유전과 진화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됐단 말이야. 이 과정을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부터 또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물질 대사 배울 거고 또 그 물질 대사를 통한 과정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 탐구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